자, 이제 정책론을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 시장 기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 자체는 중요도가 낮아요. 별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책론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좀 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했죠. 그거는 이제 출제가 더 많이 돼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 기능 하면은 이게 이제 일단 부동산이라는 말을 빼고 생각해도 돼요. 시장 기능 합니다. 시장 기능.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은 역사적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제 경제학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경제 체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경제 체제라는 게 우리 사회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가 있는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라는 게 있어요. 어떤 상품을 얼마나 생산하고 그리고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분배를 할 건가. 자,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경제 체제가 있는데 그게 노예제 생산에서는 다 누가 생산하게 하는 거예요? 노예들한테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세로 넘어오면은 이제 노예는 아니지만 뭐 하인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 서양 같으면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농노라 그러나요? 장원제에서 농노 이렇게 하고요. 이제 점점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면서 신분도 이제 해방이 되죠. 노예라는 계급은 없죠. 자, 그러면서 자본주의라는 사회에서는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가 다 시장에 맡겨져 있어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상품의 생산, 소비, 유통 이런 과정이 정부가 간섭을 하죠. 그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그 어떤 상품을 얼마나 생산하고 어떻게 유통시켜서 얼마나 소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부의 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정부가 그렇게 간섭을 안 해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어떤 모습은 자본주의, 순수 자본주의는 없습니다, 지금. 순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걸 다 누가 알아서 다 하도록 하는 거예요? 시장, 민간에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근데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국가, 정부에서 그걸 담당한단 말이에요. 자,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자원 배분이라 그래요. 자원 배분. 이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목재도 자원이고 밀가루도 자원이고 철강도 자원이고 우리 사람도 자원이에요. 인적 자원. 이런 자원을 배분을 시킵니다. 이 자원은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저 자원은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이걸 자원 배분이라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사회가 무슨 사회? 자본주의 사회예요. 시장에 그냥 알아서 내버려둬요. 근데 정부가 알아서 이 밀가루는 어느 쪽으로 보내고 저 사람 몇 명은 어느 쪽으로 보내고 저 철강은 어느 쪽으로 보내고 뭐 자동차 만드는데 선박 만드는데 자, 이렇게 간섭하는 건 누구고요? 사회주의 국가요. 근데 어느 나라 어느 쪽이 자원 배분이 훨씬 더 효율적일까요? 사회주의가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요? 아니면 자본주의일 것 같아요? 자본주의가 훨씬 효율적인 이유가 뭘까요? 공급이 부족할 일은 없을 것 같아서요. 사회주의 국가가 더 효율적일 것 같은 이유가 뭐예요? 예? 잘못했어요? 견해가 바뀌었는데 몇 초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 자본주의 사회가 더 효율적이 되는 것은 그게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대단합니다. 그 시장이 있기 때문인데 어떻게 시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가 하면은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이라는 것은 한정도 있죠. 무한하진 않거든. 이런 목재라든가 이렇게 무한한 거는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있죠. 우리가 마시는 공기 돈 주고 사서 마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기는. 근데도 불구하고 공짜로 마시고 있죠. 왜 공짜일까 이게? 무한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이런 공기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돈 주고 사서 마시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 물도 사서 마시지 않았죠.
이 대동강물 팔았다는 봉이 김선달이 얘기거리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는 물이라는 것을 돈 주고 사서 먹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동강물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얘기거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깨끗한 물이 점점 귀해지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원이라는 건, 돈을 지불하고 산다는 것은 자원이라는 게 어떠하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자원들은 어떻다고 봐야 돼요? 유한해요. 시소하다고요. 자, 그러면 그러한 자원을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그 사회가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희소한 자원이니까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낭비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걸까요?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더 필요한 쪽으로, 더 우선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원하는 쪽으로 더 먼저 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잔치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잔치집에서 밀가루 가지고 이제 음식들을 만들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 부치는 데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근데 국수는 남아 돌고 있어요. 밀가루는 다 쓰고 없는데. 이 밀가루를 효율적으로 썼다라고 할 수가 없죠. 자, 한정된 밀가루를 어느 쪽으로 더 많이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전 부치는 쪽으로 더 많이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한쪽은 모자라고요, 한쪽은 남아도 쓸데없이. 자, 이게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판단을 해서, 야, 손님이 몇 명 오니까 1인당 하나씩 국수사리 하나씩 만들고 1인당 하나씩 전 부쳐. 근데 사람들이 국수 안 먹고 전 2개 먹을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판단 안 하고 그냥 사람 수대로, 사람이 몇 명이니까 집 몇 채 만들고, 사람이 몇 명이니까 뭐 양말 몇 켤레 만들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자원을 배분할 때.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시장이 있어요. 전 시장이 있고요. 국수 시장이 있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전 시장에 지금 사람들이 줄을 막 서서 대기하고 있어요. 전 만들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거 돈 되네. 어떻게? 가격을 올리는 거죠. 가격을 올리면서 밀가루를 국수 만드는 대로 또 밀가루는 가요. 근데 밀가루 공장에다가 주문을 넣는 거죠. 전 부치는 쪽에서. 어떻게 넣어요? 야, 저쪽으로 가는 것보다 돈 더 줄 테니까 우리한테 보내라, 우리한테. 이게 뭐예요? 가격이 지금 형성되는 거예요. 돈을 더 줄 테니까. 뭔지 아시겠죠? 이쪽에서는 상품의 가격을 더 높게 받아도 잘 팔려요. 똑같은 밀가루인데도. 이쪽은 똑같은 밀가루로 만든 상품이 잘 안 팔립니다. 그러면 가격이 더 높은 쪽으로 당연히 밀가루가 가는 게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는 거죠. 이게 정부는 간섭 안 해도 자연스럽게 어디서 나타나요? 시장에서 나타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옛날에 몰랐던 거죠. 가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격으로. 가격이 높은 쪽으로 자원이 우선적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고도 남는 게 있으면 그 다음 쪽에 사용되는 거죠. 이게 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맞죠? 정말 뛰어납니다, 자본주의가. 근데 그게 물적 자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적 자원도 그래요. 자, 여러분들 어느 쪽으로 먼저 취직하려고 해요? 돈 많이 주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높게 형성되는 쪽으로요. 뭐 전자산업이네 무슨 산업 이제 제 4차 무슨 저거네 해서 그쪽이 지금 앞으로 개발되면 그쪽으로 돈을 더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만큼 가치가 더 높게, 부가가치가 높게 형성되니까 그쪽으로 돈을 더 많이 줘요. 그러면은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경쟁하겠죠. 경쟁을 해서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능력이 아니라 이제 능력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조금 더 능력이 높은 사람, 경쟁을 통해서 더 우수한 인적 자원이 어디로 먼저 가는 거예요? 돈 많이 주는 쪽으로 더 먼저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아주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아무리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의 작용으로? 시장에서의 작용. 시장에서의 무슨 작용? 수요, 공급에 의한 작용으로 뭐가 나타나요? 가격이 나타나요. 그 가격이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쪽으로 뭐가 먼저 이동한다? 자원이 먼저 이동하는 거죠. 자기 몸값을 높게 쳐주는 쪽으로. 밀가루는 밀가루 몸값을 높게 쳐주는 쪽으로. 사람도 자기 몸값을 높게 쳐주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자원이 배분되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돼요. 정말 뛰어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 말 들어봤나요? 아담 스미스라는 그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죠. 뭐를? 가격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랬다고요. 왜? 그 가격 보고 사람들이 행동하는 과정에서 자원이 배분되니까. 적재적소에 자원이 배분되는 거예요. 뭐의 작용으로 인해서? 가격의 작용으로 인해서 자원이 이렇게 배분되도록 내버려 둬도 사회주의 국가보다는 훨씬 더 자원이 효율적으로 자연스럽게 배분된다는 거죠. 정말 뛰어난 기능입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에서의 사회 시장의 기능이에요. 자본주의에서의 사회 시장이라는 건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자, 이런 공간이 있죠. 이런 공간 또는 이 위치의 토지, 이 위치의 토지나 이 공간을 누가 이용하게 될까요? 이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더 높게 쳐주는 사람, 임대료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이 공간을 세놓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그 돈을 주고서라도 여기 들어올 때는 어떤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고, 그러면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그거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런 거예요. 더 높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여기 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효용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공간을 어느 쪽으로 이용하는 게 더 좋아요? 사람들이 더 원하는 것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그게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거예요. 시장에 맡겨놔도. 그래서 이런 위치, 이런 공간, 이것도 자원이란 말이에요. 부동산 자원. 이런 공간 배분되는 것도 어디에서 배분되는 거다? 부동산 시장에서 배분되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간섭하지 않아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 기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 무슨 기능? 자원 배분 기능이에요. 정말 뛰어난 기능입니다. 부동산 자원이라는 게 마찬가지 부동산 시장에서 배분된다 이 말이죠. 이런 공간 위치.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조금 이제 부차적인데, 자원 배분 기능 말고요. 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 교환 기능 있죠. 교환 기능은 이거는 뭐 초등학교 4학년 책에도 나오는 기능이에요.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현금하고 부동산하고 교환되죠. 또 경우에 따라 부동산하고 부동산도 교환되죠. 자, 이런 교환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정보 제공 있나요? 자,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요거 가격 창조 기능을 조금 더 특별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줄여서 그냥 앞글자 따서 자고가 정량 이렇게 하면 돼요. 고가 교예요. 교. 자고가 정량. 자는 자원 배분 기능, 고는 교환 기능, 가 가격 창조 기능, 정 정보 제공 기능, 양과 질을 조절한다.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언급되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 중에서 이 두 가지를 따로 좀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창조라는 말은 만든다는 얘기죠. 만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우리 이런 그 물건들을 사고 팔 때요, 이게 누가 만들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렇게 창조 이렇게 말을 쓰는 이유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의 경우는. 특히 규모가 큰 부동산 있죠.
특수목적 부동산은 수요자 공급자가 제한되죠. 그런 경우에는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협상을 할 때가 많아요.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만들어진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거래가 많은 편인 아파트의 경우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협상이 또 있죠. 약간의 이제 협상 과정을 거쳐서 조정을 들어가죠. 파는 사람이 얼마 내놓고 사는 사람이 얼마에 사려고 할 때 이게 가격이 안 맞을 때 이렇게 조정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격이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가격 창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정보 제공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조금 전에 무슨 정보일까요? 가격 정보예요. 가격 정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뭘 보고 사람들이 행동하는 과정에서 자원이 배분돼요. 가격을 보고 사람들이 행동하는 과정에서 자원이 배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을 붙이는 쪽에서는 밀가루집에 가격을 좀 더 높게 해서 주문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먼저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자원이 그쪽으로 먼저 배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 정보가 제일 중요한 정보입니다. 정보에서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제품의 양이나 질이 조절이 된다. 자고가 정량. 지금 요거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요걸 말씀드리고 이제 정책론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지금 말씀드린 건 45쪽, 46쪽 그 위에까지예요. 46쪽 위에. 지금 거기는 우리 인문수에는 세 가지밖에 없죠. 세 가지밖에 없지만 이제 나중에 저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이나 뭐 입지론 이런 것들은 일단 넘어가시고요. 바로 정책론으로 가십시오. 정책론 가시면은 57쪽에 있죠. 57쪽 이제 부동산 문제라는 단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58쪽에 부동산 정책이라는 단원이 있죠. 부동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 부동산 문제는 별로 출제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주로 이제 공부를 하는 정책이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도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 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문제 하면은 기본적으로 부증성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예요. 부증성이 뭐였어요? 절대로 토지를 늘릴 수 없다는 거죠. 토지가 부족해요.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화가 이루어질수록 필요로 하는 땅은 많은데 땅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 토지 문제. 또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은 그 또 한정된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또 모여야 되니까 주택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정책도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만 이제 토지 문제는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58쪽에 넘어가셔서 부동산 정책. 자, 이게 이제 대부분은 여기서 출제가 돼요. 최근 10년간 부동산 정책론에서 모두 한 50문제가 출제됐는데 그 중에서 49문제가 이 부동산 정책에서 나왔고요. 한 문제가 부동산 문제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 단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50문제 중에 한 문제가 부동산 문제, 49문제가 정책 파트에서 나왔다고요. 그럼 정책 파트에서 부동산 정책 파트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또 보면 되죠. 부동산 정책에 지금 무슨 정책이라고 그랬어요?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근데 그 하기 전에 첫 번째 주제가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라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정부의 시장 개입. 자, 요거는 다시 둘로 나눠서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라는 주제가 있고 정부의 개입 수단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 한 16문제 출제됐어요. 49문제 중에 16문제 정도. 그 다음에 토지 정책이에요. 여기 한 10문제 안쪽이에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8문제 뭐 이렇게. 나머지가 주택 정책이에요. 주택 정책이 제일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거의 반이 주택 정책이에요.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요놈이에요. 정부의 개입.
그 다음이 마지막이 토지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중요도의 강약으로 보면은 이제 1번, 2번, 3번 중에서 3번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부의 개입이라는 주제, 이게 사실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뒤에 거보다는 이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분량도 적고요. 자, 정부가 어디에 개입한다는 얘기일까요? 시장에 개입한다는 얘기예요. 자, 조금 전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원 배분을 누가 하도록 내버려 둔다? 시장이 하도록 내버려 둔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정책이라는 게 어디에 개입하는 거예요?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자본주의 사회인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하고 비슷해요? 사회주의 국가하고 비슷한 거죠. 개입한다는 게. 그래서 사실은 원칙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위해 정쟁하잖아요. 이 여야 정당들이 정쟁을 할 때 이 뭐 너무 개입을 한다, 시장에 내버려둬라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그게 이제 기사로도 나오고. 근데 그게 어떤 정 분야에 따라서 개입을 하는 정도가 좀 더 많은 정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정부가 있어요. 보통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금 영국이나 미국, 우리나라 다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수당이라고 하는 쪽은 개입을 하지 말라고 하는 쪽이고요. 진보 쪽은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에요. 대체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민주당이 있죠. 민주당은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공화당은 시장에 내버려 둬라라고 하는 쪽이고요. 영국에서는 노동당과 보수당 있죠. 노동당에서는 조금 더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쪽이고 보수당 쪽에서는 그대로 내버려 둬라 이런 쪽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체로. 근데 이게 이쪽에서 말하는 거하고 저쪽에서 말하는 게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록 그 사회는 굉장히 안정적인 사회예요.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건 좀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좀 불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경제정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념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서 그렇지 이념 면에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만 경제 정책 면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 많이 얘기했잖아요.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를 많이 얘기한 거는 그거는 진보당 쪽에서의 정책이거든요. 원래. 그거를 선점한 거예요. 선점해서 표를 더 끌어낸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게 경제 정책 면에서는 이게 비슷할수록 좋아요. 그게 이제 혼란을 적게 하는 거죠. 아무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요 놈이 한 10문제 나왔고요. 수단 여기 한 6문제 정도 나왔어요. 이게 필요성이 조금 더 중요해요.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자, 요 주제입니다. 정부의 개입 필요성. 필요성이라는 주제 하고요.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자, 요걸 한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토지정책, 주택정책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요거는 왜 개입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한다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대한 답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개입은 하는데 어떻게 개입할래? 왜 개입하니? 이렇게. 왜 개입하니? 자, 조금 전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시장에 내버려 두는 게 자원 배분이 어떻다?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자원은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뭘 보고 판단하는가 하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원을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자원은 이미 다 쓰고 없을 수 있거든요. 자원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자원을 가지고 생산한 상품의 양으로 판단해요. 아까로 말씀드리자면 국수나 전의 양으로 보는 거예요. 국수나 전의 양. 국수가 남아돌고 있죠. 국수가 남아돌고 있죠. 이건 뭐예요? 뭐를 효율적으로 사용 못한 거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못한 거예요. 지금 어느 쪽은 모자라요? 그것도 뭐예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못한 거예요.
그 상품을 생산할 때는 뭐 밀가루만 들어간 건 아니에요, 사실은. 노동력도 거기 들어갔겠죠. 근데 밀가루는 국수는 남아돌아서 폐기 처분한다면은 거기에 투입됐던 밀가루나 거기에 투입됐던 노동력은 아무 소용없이 돼버린 거죠.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자, 그거는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자, 도로는 누가 만들어요? 정부가 만들죠. 근데 어떤 도로는 텅텅 비어 있어요. 통행량도 별로 없어. 그리고 건설했다 금방 그냥 다시 아스팔트 뜯어버리고 다른 거 하고 이러는 이 현상들이 가끔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아도 뭐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선심성 그런 행정으로 뭐 주민들을 위해 뭐 한다 해놓고 어떤 타당성 분석도 하지도 않고 건설을 해놓고 이용하는 사람도 없어요. 어디 충청도 어딘가 무슨 공원을 만들었는데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럼 거리가 10리인지 20리인지 바깥에 공원이 사람들 사는 근처가 아니고 그러면 접근성이 떨어져 어떻게 가요? 4대강 사업하면서 거기 수변에 무슨 공원 같은 거 잔뜩 만들어 놨어요. 전부 다 지금 가보면은 다 풀이 우거져 있어. 이용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는 게 전부 다 뭐예요? 그것도 쓸데없이 많이 만들었죠. 그게 뭐예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거죠. 자, 이거는 정부가 개입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사실은. 정부가 개입해서 이렇게 자원 배분이 비어있는 거를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정부 실패라고 그래요. 정부라고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튼 정부가 개입해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든 시장에 맡겨놨는데도 비효율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 중에서 시장에 맡겨놨는데도 비효율적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시장 실패라 그래요. 시장에 맡겨놨는데 원칙적으로는 가격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격 때문에. 가격을 보고 사람들이 행동하는 과정에서 뭐가 효율적으로 배분돼야 돼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등대 같은 거예요. 등대. 다들 아시죠? 등대. 불빛 돌리는 거. 자, 등대 이 불빛 돌리는 걸 요금을 내고 이렇게 등대 불빛을 본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이제 가격에 따라 사람들이 행동한다 그랬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럼 자, 요금을 내가 얼마 받으면 돈 좀 벌겠다 싶어서 제가 등대 사업을 한다. 같이 하실 분 계시나요? 등대 불빛 보는 사람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투자비 회수하는 거 가능할까요? 안 되죠. 네, 등대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 하면은 자, 요런 단어를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 시험에 나오는 용어예요. 비배제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비배제성. 자, 요거는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요금을 내지 않아도 못 보게 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비배제성. 자, 여기는 사적 재화는 안 그래요. 이런 방금 등대 같은 재화를 공공재라 그래요. 공공재. 이런 재화를 사적 재화라 그래요. 이 강의 서비스 제공하는 거. 돈 안 내면 여기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배제할 수 있어요. 돈 안 내면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배제성이에요. 배제성. 근데 등대는 저기 바깥에 밤에 그것도 밤바다에 불빛을 보는데 요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걔를 못 보게 할 방법이 없어요. 혹시라도 돈 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혹시라도 착한 사람이 양심에 찔리니까 나는 돈 내고 볼게. 자, 그럼 돈 낸 사람이 있어요? 그 돈 낸 사람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만 못 보게 할 수 없잖아요. 돈 안 낸 사람을 못 보게 할 방법이 없어요. 불빛을 가리면 돈 낸 사람도 못 봐요. 자, 그러니까 비배제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비배제성이라는 단어는 몰라도 야, 이거 돈 안 내도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건설해서 등대 불빛을 운영을 하면은 나는 꼽살이 끼는 거죠. 이런 것을 또 뭐라고 하느냐? 시험에서는 꼽살이란 말 안 나와요. 시험에서는 무임승차라 그래요. 무임승차. 표현을 그렇게 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공공재의 경우에는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무임승차 현상이 나타나요.
자, 그럼 누가 나서서 등대를 건설할까요? 민간에서는 아무도 안 하죠. 자, 근데 등대라는 게 필요한 재화예요? 그렇지 않은 재화예요? 필요한 재화죠. 그쪽으로도 자원이 투입이 돼야 돼요. 시멘트, 철근, 노동력 투입이 돼서 등대라는 상품을 생산을 해야 돼요. 근데 적정량만큼 생산이 안 되죠. 적정량만큼 생산이 안 되죠. 이게 지금 뭐예요? 모자라는 상태. 이게 자원 배분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비효율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를 자원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생산되는 상품이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돼도 비효율이고요. 많이 생산돼도 비효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비효율이 나타나는 거예요?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되는 비효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그쪽으로도 자원이 배분이 되도록 개입을 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근데 이렇게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되는 경우를 시장 실패라 하고요. 시장에 맡겨놨는데 안 되잖아, 이제. 다른 거는 대부분 되는데 안 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몇 가지 경우를 뭐라고 한다고요? 시장 실패라 그래요. 그래서 이 필요성에 하나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해요. 시장 실패 수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줄여서 어떻게 해요? 그냥 시장 실패 수정 이렇게 하면 돼요. 시장 실패 수정. 시장 실패 수정. 자, 시장 실패를 수정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자원을 어떻게 이용하도록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자,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이럴 때 민간에서 당신은 가난하니까 1,000원짜리 100원만 내세요. 당신은 부자니까 1,000원짜리 10,000원 내세요. 이렇게 하나요? 핸드폰 살 때 누가 사도 다 똑같이 80만 원이면 8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이죠. 민간에서는 이런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 소득 재분배 이런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처음서부터 시장 기능이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시장이 못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격차가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해지면 사회 갈등이 심해지죠. 계층 간 갈등이 심해집니다.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런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그 강남에 그냥 적당히 보고 이렇게 부잣집 애인 것 같은 애를 납치해다가 몸값 요구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분명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쪽에 부자 동네인 것 같으니까 지난번에 뭐 어디 그 여자 운전자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적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사회 갈등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사회가 통합이 되려면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줄여야 돼요. 자, 그는 소득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어느 정도는 좀 보조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은 민간에서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 자, 그러면 여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각각 이제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이 두 가지가 얘는 어떤 측면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이라고 그래요. 자원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런 측면이에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하고 소득 분배를 공평하게 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개념이에요. 별개의 개념. 이게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형평성을 높이는 것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얘 둘은 대체로 상충한다 보시면 돼요. 상충. 충돌합니다. 이거는 어떤 측면?
효율성 측면.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상충한다 보시면 돼요. 자, 왜 상충하는가 하면은, 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자, 이거를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나눠준대요. 열심히 하려고 할까요? 안 하죠. 자, 그 효율성이라는 게 여러 가지 분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효율성 중에 어떤 효율성도 있는가 하면 이것 다 효율성이에요. 사람들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은 다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맛난 음식을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똑같은 재료를 이용하더라도 맛난 음식이 아니었는데 똑같은 재료를 이용해서 더 맛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죠. 재료는 똑같이 들어도 더 비싼 값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를 높인 거예요? 효율성을 높인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맛나하는 음식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벌면 그게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자, 근데 야, 너 버는 것에 반은 내놔라. 반은 내놔라. 자, 그럼 누가 애써서 이런 맛난 음식을 개발하고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고안을 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줄어들겠죠. 그것이 다 네 거다 하면은 어떻게? 다 네 거다 그러면은 훨씬 더 그런 방법들을 고안하겠죠. 똑같은 자원을 이용해도 더 많은 양을 생산하거나 더 맛난 음식을 만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윤이 다 누구한테 와야? 자기한테 가야 그렇게 사람들이 애를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율성을 강조하게 되면은 이 말이죠. 그러면은 뭐가 심해질 수 있어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질 수는 있죠.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형평성을 강조하다 보면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죠. 이게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두 개의 큰 축이에요. 근데 현실의 사회는 어느 한쪽만 강조하는 사회는 없어요. 다 혼합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완전 100%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왜? 사회보장제도가 다 있잖아요. 연금제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게 사회주의 제도입니다. 사회주의 제도가 자본주의에 접목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나 베트남 공산당 일당 독재죠.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예요. 공산당 일당 독재예요. 근데 지금 자본주의 체제를 흡수했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이 지금 형성되고 있죠. 베트남이나 중국은. 그게 뭐예요? 양쪽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양쪽이 결합되어 있는 게 바람직한 거죠. 다만 이걸 조금 더 강조하느냐, 이걸 조금 더 강조하느냐.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효율성과 형평성은 상충하는 개념이다. 이거예요. 됐죠? 근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처음서부터 이걸 못하니까 어떻게? 처음서부터 못하니까 이건 누가 할 수밖에 없고, 정부가 하는 수밖에 없고, 이거는 원래는 누구한테 맡겨놨는데? 시장한테 맡겨놨는데 시장이 못하는 몇 가지 경우에만 개입한다. 됐죠? 자, 요거를 질문을 많이 했는데 사실 요거는 요쪽은 요런 게 있다는 건 알아두세요. 가지가 있다. 요런 가지가 있는데 질문은 여기에서 대부분 합니다. 이 10문제가 다 여기서 나왔어요. 시장 실패 수준 여기서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요런 게 있다는 거는 알아두시고. 그럼 시장 실패가 뭔지를 더 알아야 돼요. 자, 요 내용이 많아요. 시장 실패가 많아요. 자,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 전에 요거 이제 해놓고, 자, 왜 개입하느냐?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또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또는 효율성 측면에서 개입하기도 하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입하기도 한다. 다 개입하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요걸 더 강조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요걸 좀 더 강조하는 편이고요. 요런 측면에서는 조금 덜 개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요런 측면에서는 이걸 더 강조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개입하느냐? 그럼 시장에 개입한다고 할 때 어떻게 개입하느냐? 자, 하나는 직접적 개입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간접 개입이 있겠죠. 다음에 자, 요거는 부동산학에서 독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요 직접 개입, 간접 개입만 하고 끝내버려요. 근데 요거 부동산학에서는 토지 이용 규제를 추가로 넣어요.
그럼 직접 개입이 뭐고 간접 개입이 뭐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에 개입해요, 지금? 시장에 개입하죠. 시장은 누가 만나는 무대다?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만나는 무대다 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시장에 직접 개입한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은 정부라는 주체는 원래는 개입하지 않고 어떻게 심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 내버려 둬야 돼요. 자, 수요자들과 공급자들이 반칙하지 않고 공정하게 거래하는지 원래는 심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제도를 만드는 거 가지고 정부가 개입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잘 봐야 돼요. 제도 자체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제도라는 게 정부가 스스로 시장에 개입하도록 하는 제도도 있을 수 있겠죠. 정부가 법률을 만들 때. 근데 그런 거 말고 원칙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수요자나 공급자가 공정하게 거래하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심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지지부진해요. 수요가 잘 안 이루어져요. 자, 이럴 때 정부가 직접 나서서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수요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보다 말고 선수로 뛰는 거죠. 이건 무슨 개입? 이 직접 개입이에요. 자,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정부가 공급자가 돼버리는 거죠. 선수로 뛰어버리는 거예요. 수요자가 돼버리거나 공급자가 돼버리는 거. 이런 개입이 무슨 개입? 직접 개입.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 공급자부터 볼까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요. 근데 이게 꼭 공무원이 하는, 공무원 조직이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공기업 있죠? 준공무원이라고 하는 집단, 공기업, 공단, 이런 데서 공급하는 것이 다 정부가 공급하는 거예요. 주택공사, 이런 데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거죠. 민간에서 공급하는 것보다는 훨씬 임대료가 싸죠. 주로 이런 측면이에요. 저소득 층에서. 다음에 나중 가면은 이제 배우실 텐데 토지 비축 제도라는 게 있어요. 토지 비축 제도. 비축이라는 건 지금 당장 필요해요. 나중을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지금부터 모아놓는 거죠. 자, 비축을 한다. 수요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예요? 비축은 수요하는 거죠. 뭐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게 무슨 개입? 직접 개입이란 말이에요. 됐나요? 간단하죠? 간단해요. 정부가 심판보다 말고 선수로 뛰어버리는 개입. 이런 게 무슨 개입? 직접 개입. 자,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자, 일단은 요걸 먼저 기억해 두세요.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누가 한다? 정부가 해요. 자, 근데 요거는 뭔가 하면은 간접 개입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원이나 보조를 하는 거예요. 운동 경기로 치면은 편파 판정 쪽으로 생각하면 돼. 편파 판정. 선수로 뛰지는 않는데, 야, 너 돈 좀 부족하냐? 돈 좀 보태줄게. 좀 더 살아. 몇 년 전에 주택 거래가 뚝 끊겼을 때 취득세, 등록세 면제해줬어요. 몇 년 전에. 취득세, 등록세 면제해주는 취지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사세요. 사는 주체는 누구예요? 사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고 민간이죠, 민간. 정부는 지원해 줄 뿐이지 사는 사람은 정부가 아니잖아요. 맞나요? 이런 개입은 무슨 개입? 간접 개입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기술 개발이 안 돼서 지금 어떤 산업 분야가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연구소 있죠. 정부 연구소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민간 기업한테 기술을 이전해줘요. 생산 더 늘리라고. 생산 자체는 누가 해요? 민간이 하죠. 정부는 생산 안 해요. 정부는 그 기술 개발해서 지원해주죠. 무슨 개입? 간접 개입이다 이 말이죠. 각종 지원이나 보조. 또 보조도 있어요. 보조. 자, 임대료 보조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 거 뒤에 주택정책에서 임차인들이 돈이 부족해서 이
충분한 주거 서비스를 소비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들한테 뭐를 보조해줘요? 임대료를 보조해줘요. 자, 이거 직접 개입일까요? 간접 개입일까요? 간접 개입. 정부가 임차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조해주면은 민간이 임차하는 거죠. 또 생산자 보조 공공임대주택 공급 있어요. 생산자 보조 공공임대주택 공급. 생산자한테 뭐를 보조해준다.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금을 보조해주는 생산자한테, 임대주택 생산자한테. 그 임대주택 생산자가 민간이에요, 정부예요? 민간. 그 민간한테 생산자 보조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도 무슨 개입? 간접 개입. 생산 자체는 누가 하니까? 민간이 하니까. 정부가 하는 게 아니니까. 됐죠? 그럼 됐고요. 자, 요거는 이제 각종 지원이나 보조 또는 아까 세금을 깎아준다거나 부과한다거나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면제 주거나 이렇게 해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지역지구제 각종 건축 규제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 공법에서 배우시는 그걸 말해요. 대표적인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일단 어떻게 개입하느냐, 왜 개입하느냐 했죠? 왜 개입하느냐 몇 가지? 왜 개입하느냐는 두 가지. 하나는 효율성 측면에서, 하나는 형평성 측면에서. 하나는 정부가, 시장이 맡겨둔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 시장이 갖고 있는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 개입하는 거. 시장 실패라 그랬죠. 시장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 개입하는 거 한 가지. 또 하나는 형평성 측면에서. 이거는 처음서부터 시장이 갖고 있지 못하니까 이것도 시장이 할 수 없는 거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거. 그 두 가지. 그럼 어떻게 개입하느냐? 직접 개입하느냐? 간접 개입하느냐? 토지 이용 규제하느냐? 선수로 뛰어버리냐? 편파 판정하느냐? 아니면은 토지 이용 규제냐? 지역주가 됐죠? 자, 이제 여기 워낙 중요해요. 시장 실패가. 그래서 시장 실패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토지 정책은 좀 간략하게 지나갈 거고요. 주택 정책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